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셔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으며 저녁 제사와 같은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루의 모든 일과가 다 마쳐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녁 제사와 같은 삶의 마지막이 그런 감사와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만 잘 나가고 한순간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뒤돌아보면 하나같이 감사요, 하나같이 은혜요, 하나같이 찬양할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소원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자신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면 오늘 그가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많은 재화가 필요하다고 구하고 있지도 않고 건강이 필요하다고 구하고 있지도 않고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도 않고 참으로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기도의 제목인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의 일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건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안에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이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말을 하고 살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의 언어 생활 가운데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늘 옳고 내가 하는 말은 늘 정당하며 내가 하는 말은 늘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확신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어 생활에 관한 나름대로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그런 자신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엔 참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입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입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입술이 기도받아야 됩니다. 네. 말을 막힘없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지요? 가끔은 저도 목사로서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난 뒤에는 좀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듣는 거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막힘없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지만 정말 말 가운데서 진실함이 느껴지고 그 진실함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과 통하게 되고 그 진실한 것이 서로 통해서 마음을 합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이 계신지요? 이 사람만 만나면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추어서 다 꺼내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모든 게 다 이해받을 수 있고 모든 이 내가 고민하는 이 고민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 어떤 재화, 어떤 재산보다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권면과 이 말에 대한 지침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기록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주로 입으로 집어넣는 것. 다 식사를 하셨죠? 오늘도 아마 입에 많이 집어넣으셨을 텐데, 우리가 입에 뭘 많이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서 나올까요? 변해서 나오는 건 딱 한 종류입니다. 집어넣는 건 다양한데 나오는 건 설교 시간에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건 아니래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불과 같으며 이 혀가 참으로 능히 길들일 자가 없을 만큼 길들이기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불살라버리는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걸 길들인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최근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무릎을 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대화하는 게 정말 건강한 대화이고 어떤 언어 생활이 건강한 언어 생활인가를 묻는다면, 좀 우리가 같이 나눌 만한 정보들이 있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정말 잘하려면,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을 정말로 잘하고 싶은가? 그러면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잘 듣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항상 내면을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듣고 싶은 말만 듣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애쓰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잘못 듣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한 양의 정보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언어로 들리기도 하고,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코로 맡아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정보가 습득되죠. 근데 인간이 취득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판별하고 자신의 인지 속에 새길 수 있는 정보는 1초에 불과 한 5글자 정도밖에 안 된대요. 무수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이 대부분은 그냥 버려지거나, 그나마 그 정보가 습득되는 것도 어떤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필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한 기관을 통해서 걸러진 것이 우리의 인지 속에 지각되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이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깔때기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깔때기를 통과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명이 들어도 그 들은 얘기에 대해서 제각기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들어왔던 것만 듣기 때문에 이 깔때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 정보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듣는 것은 변형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고 그리고 삭제되기도 하고 다른 게 턱하니 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뛰어나게 듣는 사람이 뛰어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 바꿔 신어봐야 내 신발 신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야 아 이렇게 불편했겠구나, 이게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아야 비로소 그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에 들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수많은 정보는 주고받았지만 그 주고받은 정보 속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이 공감적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적 경청. 공감하면서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머리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한번 서보는 거예요. 건강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나누는 대화법을 그래서 공감적 경청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다시 내가 습득한 상대방의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옛 조상들 중에 이 공감적 경청을 뛰어나게 하셨던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희정승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가을에 늦가을에 감나무가 쫙 뻗어가지고 담 너머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감나무에 감이 아주 탐스럽게 빨갛게 익은 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막 저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담장 너머에 우리 집 하인하고 지나가던 나그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무슨 싸움이 붙었냐면 이 담장을 넘어 뻗은 가지에 이 감이 열렸는데 이 감 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 심겨진 나무에서 뻗어진 그 가지에서 열린 감이니까 이거 우리 집 감이다. 누가 우기고 있을까요? 네, 정승네 집 이 머슴이 하인이 우기고 있는 것이고 지나가던 나그네는 아니 그 집 밖으로 나와 있는 가지에서 감이 하나 열려 있어서 그걸 따먹겠다는데 왜 말리냐고, 이게 당신네 집 감이냐고, 이거 분명히 길 위에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서로 멱살을 붙잡고 내가 먹어도 되네 마네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황희정승이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입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글쎄 지나가다가 우리 집 감을 따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길가에 있으니까 자기가 따먹어도 되는 거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 집 나무고 우리 집에서 뻗어나온 가지인데 정승이 한참 듣다 보니까 자기네 집 하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야 그래 네 말도 맞네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또 옆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 주장을 막 펼쳐요. 그 말도 한참 듣다가 보니까 정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당신 말도 맞는 것 같다고,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아주 막 속이 터져 나가려고 하는데 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다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던 그 황희정승의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이렇게 답답하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맞다고 해줘야 이 결판이 나지 계속 양쪽 얘기 다 듣고 다 맞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끝나겠냐고.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정승이 또 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당신 말도 맞네. 결론이 안 나죠. 네, 이 사람이 이분은 공감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공감을 너무 잘하다가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결론은 안 나고 있지만 지금 누군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들어준 이야기를 같이 동의하며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다시 들려주는 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방어적이고 이 수동적인 자세를 여는 가장 좋은 열쇠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반복해서 내 언어로 되풀이해 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읽은 그 사람의 감정을 되돌려주고 다시 들려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개방적인 자세로,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그러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례들,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한마디만 덧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게 너무 어렵지, 이런 말 한마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읽었을 때, 그것을 읽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캐치했던, 내가 붙잡았던 것을 반사해서 반복해서 헤아리면서 들려줄 때 그 마음에 참 큰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일이 간단한 일이긴 한데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상대방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한두 번 해보다가 속이 터지려고 하죠. 죽겠죠. 예전 같으면 그냥 막 단답형으로 말이 짧게 끊어져서 쉽게 나가고 끝날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지, 참으로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비효율적이지만 그걸 해야 우리 대화의 기술이 는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상대방의 마음에 들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좀 많이 모이셔서 실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저녁에는 좀 그런 걸 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 따라서 그냥 한번 해보시죠. 너무 힘드셨겠어요. 많이 당황하셨군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지금까지 견디시느라 힘드셨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구구절절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반사해서 들려주지 않아도 힘들었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공감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들리는 모든 얘기들이 마음에 와닿는 얘기로 신비하게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이것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잘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듣고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듣는 방법은 공감하며 반사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동의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라면 자신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늘 건강하지 않은 표현과 건강하지 않은 표현 방법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할 때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선호하며 사용할까요? 왜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답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건강한 방법인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충분히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걸 사용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누려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파수꾼을 세우는 이 일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훈련받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다시 훈련해도 안 되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더 알아야 할 제목이고 더 훈련받아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하지 않은 의사 전달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의사 전달입니다. 이 수동적인 의사 전달은 나는 표현하는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수동적인 의사 전달 방법은 누가 제일 많이 쓰냐면 여성분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느낌 아니까 알아서 움직여라, 이런 얘기죠. 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술적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술적 기대. 상담학에서는 마술적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기대가 아니고요, 마술적인 기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마술을 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해주겠거니, 막연한 그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해주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는 사람은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대화 방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지방의 서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문지방의 서름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사람 스스로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이 애매한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서 서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경험하냐면 나는 정말 깊은 피해를 받았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는 광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다시 수동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면서 그 힘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수동적인 의사 전달의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동적인 의사 전달의 가장 나쁜 점은 도무지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 표현 방식의 원인을 그 표현하지 않는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의사 전달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방법을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 의사 전달의 방법도 있습니다. 공격적 의사 전달의 방법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권리 등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표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을 제가 들려드리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거요. 네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요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거. 늘 문제는 너다라고 들려주는 거. 그래서 이런 대화법을 너 대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문제야, 네가 원인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늘 그르치는 거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너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어울릴 만한 문장들이 많다면, 그런 지적들이 많다면 여러분 어쩌면 공격적인 의사 전달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공격하면서 그런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적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힘들어하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고 어떠한 존중도 없이 내가 공격해야 될 걸 다 공격하면 나는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사 전달의 방법입니다. 이런 의사 전달의 방법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눈치도 보고 수동적인 아이들로 변하겠죠. 뭘 하기만 하면 늘 공격받으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켜야 하고, 시켜야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약간 수동 공격을 하면서 합니다. 안 하다가 있다가 내버려 두고 있다가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한번 해주죠. 이것이 아이들과 부모와의 대화 방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요,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며 지내면서도 이런 공격적인 의사 표현 방법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시원하죠. 쫙 쏟아놓고 난 뒤끝은 없으니까. 뒤끝은 없는데 앞은 완전히 유혈이 낭자해서 사람들마다 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뒹굴고 있는데 본인은 뒤끝이 없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성격이 화끈하니까. 성격은 화끈한데 입까지 화끈해가지고 사역까지 다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어려운 관계들로 몰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의사 표현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은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늘 공격당하니까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계속 그렇게 공격받고 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공격을 주로 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사 전달 방법이 수동 공격형 의사 전달 방법입니다. 종종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갈등을 또는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상대방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또는 공격이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수동 공격이죠. 적극적으로 능동 공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상대방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고, 아이들이 참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알았어요 하고 안 해요. 약을 올리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터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 일을 하지 절대로 미리 안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어 기제인데 어떤 면에서 정말 가슴이 터지는 일이죠. 근데 가만 살펴보면 수동 공격형 의사 전달 방법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사실은 공격형 의사 전달을 주로 많이 사용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의사 전달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 전달 방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건강하게 말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 행동, 태도,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딱 가슴이 막막해져 오는 분들이 계시죠. 막 혈압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걸 하고 있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평상시 혈압보다 10% 정도 향상되면, 혈압이 1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화할 수준의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혈압이 10%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상황을 일단은 브레이크아웃 해야 돼요. 좀 타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임을 요청하고 좀 잠깐 쉬자, 잠깐 좀 얼굴 보지 말고 좀 있자,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 아이들하고도.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선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봐야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때부터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실수가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 상대방이 한 행동, 상대방의 말, 그걸 다시 되돌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구조는 내가 그로 인해서 받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기술하고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단답형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면 아주 훌륭한 아이 메시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법은 뭐라고 부르냐면 나 대화법이에요. 나는 너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모양이면 더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간단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걸 사용하려면 좀 힘듭니다. 우리가 훈련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이데어법을 자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상대방의 상태 때문에 화가 나던 내 중심의 모습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되고요. 내가 어떨 때 가장 약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건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떠들면서 놀고 있어요. 레슬링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그냥 책을 보거나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노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내버려 두지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전화를 꺼내 들어서 딱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놀고 막 소음을 내는 것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어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어떻게 쉽게 반응하죠? 야 시끄럽다 들어가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 번 더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어른이 전화 받는데 들어가 있어야지 조용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고요. 아까부터 변함없이 똑같이 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어른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 질러요. 공격적 의사 표현을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은 알았다고는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상한 아빠네, 이상한 엄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소리 질러? 전화 받더라도 전화 받을 때 아니면 아이들 마음속에 전화 받을 때 옆에서 큰 소리 내면 아빠는 소리 지른다. 이런 공식이 마음속에 생기겠죠. 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어른이 전화 받을 때 조용히 하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되냐면 공격적 의사 표현 수단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너희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즐겁게 노는 그 소리가 전화 통화를 굉장히 방해하거든.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너희가 방 안에 들어가서 놀면 참 좋겠다. 너희들이 문제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잖아요. 그 대화법을 쓰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안 맞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문제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볼 때에는 무엇이 맞는지 내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실마리가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가트만 박사는 부부들의 대화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많은 커플들을 연구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을 축적해 놓고 보니까 이혼을 향해 가는 부부들의 대화의 특징이 있고 이혼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지만 다시
회복되는 가정들의 특징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의 패턴을 5분만 들여다보면 91%의 확률로 이 부부가 이혼할 건지 이혼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대요. 대화의 패턴을 5분만 들어보면 이 부부가 계속 가정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못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대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느껴지는 이 감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정보,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언어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어의 대화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며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다윗이 한 것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선 충성된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입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참 아이러니하고 참 당혹스럽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입술도 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입술은 아직도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분들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도 혹시 그러한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다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건강한 대화에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